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과 맛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일제강점기 때의 시민 도시로서 격화가 되게 되면서 경성부, 소위 게이조라고 불리워지게 되면서 서울의 공간을 소위 동과 맛지로 이렇게 구분짓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청계천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서울 시민들을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경계로 하나의 민족 차별의 상징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동과 맛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85년 일본인 거류지가 주로 충무로 일대, 현재 충무로 일도대로 정해지게 된 뒤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주로 청계천 이남에 살게 되었고, 특히 1914년에 서울의 행정구역이 전면 개편되면서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맛지로 하게 되었고요. 일본인의 수가 적은 동네에는 동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의 도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촌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사회의 부를 일본인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촌은 문명화된 공간, 북촌은 낙후된 공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서 그 경계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이 청계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방으로 지역을 나누었었던 것들이, 그래서 오부의 방, 밑에 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새롭게 동과 맛지로 구분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북촌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조선인들의 거주 비율이 거의 98%에 달하고 이렇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북촌이 되겠는데, 북촌 지역에는 이래서 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행정구역이 사용이 되게 되었고요. 이 남쪽 지역에 남산 일종목의 경우는 89%, 거의 90% 가까이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런 남촌 지역은 맛지라고 하는 명칭이, 행정명칭이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북촌과 남촌으로 이렇게 분단되었었던 경성이다 보니까 흔히들 북촌 하늘은 어둡고 남촌 하늘은 맑다, 이런 자주적인 말들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인들이 남촌에 밀려들면서 결국 문화적인 요소들은 다 이 남촌 지역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곳에 살았었던 한국인들은 다 내쫓겨가지고 결국 북촌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주거 환경 자체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이렇게 당시에는 자주적인 말로 이렇게 회자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7년도에 경성 시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위쪽 동네에는 동이 사용이 되었고요. 아래 동네는 맛지가 사용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 맛지, 네, 청진동 이렇게 사용이 되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서린동 하고 하는 동이 사용이 됨으로써 청계천이 하나의 분단에, 남북 분단의 하나의 경계선을 이루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33년도에 경성 정밀 지도에도 여전히 청진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고요. 서린동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에 비해서 다옥정, 무교정하고 하는 이렇게 맛지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 청계천이 그 경계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에 이렇게 서울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1914년도에 동수는 186개였었던 것이 1936년도에 가게 되면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4배나 확장 변경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동 대신에 이제 맛지로 이렇게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서울의 급격한 확장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1936년도에 대경성 정도를 보더라도 이제까지 동이 사용되었던 청진동이 맛지로, 서린동이 서린 맛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청계천이 경계가 되었었던 시점에서 이제는 결국 이 북촌 지역에까지도 전체적인 확산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통일된
이런 행정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청계천을 경계로 한 그 남쪽 지역의 도로망이 새롭게 더욱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색깔로 이루어지는 뷰가 바로 당시의 상수도, 수돗물의 공급을 하기 위한 수도관로의 개설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수도관로의 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각 가정까지 이렇게 남촌 지역에서는 공급이 됨으로써 문화주택이 확산되게 되는 것에 비해서 북촌 지역은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도시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14년 이래로 점차 확장이 이루어지는 게 남쪽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동쪽으로 이루어지고 북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성부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강 남지역의 영등포 지역에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1913년도의 경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30년대에 오게 되면 이렇게 한강 남쪽 지역까지 확산되게 되었고 동쪽 지역으로는 왕십리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로 당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망이 건설되는 데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었다는 것을 이 예정도 1928년도의 예정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30년대의 경성 부영 버스, 오늘날의 노선버스가 되겠는데요. 노선버스도 이 노량진 수원지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노선이 가장 많은 노선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용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망과 이런 노선 버스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경선 전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형태로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당시에 경성의 확장이 남쪽으로 주로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0년 최신 대경성 전도에서도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었다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남산 자락에서부터 용산 일대로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이 이렇게 대폭 확산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추세 속에서 1910년부터 1944년까지 경성부의 인구의 추세를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일본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어서 이 경성의 10% 이상의 조선인에 비해서 많은 숫자의 일본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10만 명대에 불과했었던 이 서울의 인구가 거의 100만에 육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방 직전에 이런 인구 분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저희 남촌과 북촌으로 분리되어서 경성부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갖추었었던 경성의 모습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